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에는 JTBC가 보도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주된 혐의 사실로 적혔습니다. 기무사가 탄핵 정국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내용의 계엄령 문건이 새로 공개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짠 정황까지 짙어지면서 당시 핵심 관련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 1994년 이후 7월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이들 중 한 명인 오미선 씨를 연결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희생 장병들의 연결식은 오는 23일 해병대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사법부가 자료 제출을 머뭇거리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상고법원을 추진했습니다. 재판 거래 문건도 임 전 차장이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엔 JTBC가 보도한 부산 법조 비리를 임 전 차장이 덮으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직면하게 된 강제 수사,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칼끝이 사법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오늘 오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특히 앞서 JTBC가 보도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 압수수색 영장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2015년 검찰이 부산의 A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해 법원에 통보했는데도 해당 판사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현기환 정무수석과 가까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며 이들의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과정을 직접 지켜본 임 전 차장은 행정처 문건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특조단의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사실 임종원 전 차장보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막았었습니다.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박 전 처장의 예전 배석 판사,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일한 인연이 있어 이 대목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당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 제1심의관의 자택과 법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임종원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하드디스크 파기와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죄를 포함했습니다.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선 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일 때 2만여 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대상이던 박 전 처장의 배석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도 검찰에 자신만 영장이 발부된 게 맞느냐고 재차 물으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원 전 차장 수사를 통해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강수를 둔 것, 이 아무래도 법원이 지금 건네주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동안 이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은 계속 협의는 해왔습니다. 상대가 사법부인 만큼 검찰로서도 만만치 않은 수사인 셈인데요.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의혹의 이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통째로 달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거부하면서 보름 전부터 이미징,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복사해가는 작업을 검찰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요. 이 복사 역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상태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특정했고 오늘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또 이 사법농단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15년 부산고등법원의 A 판사의 비위를 법원행정처가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골프 그리고 술 접대를 받았다. 이런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고요. 이를 당시 검찰이 법원에 알렸지만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겁니다. 해당 판사를 조사하지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요. 검찰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렇게 별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 상고법원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해당 판사, 이 A 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도 가깝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기환 수석, 청와대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사법부가 앞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당시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신설에 힘을 쏟던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판사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게 검찰 판단입니다. 예, 사법농단 사건의 중요한 또 다른 단서가 그렇게 된 거군요. 자, 그런데 임종원 법원행정처 당시 차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점도 파악이 됐죠?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3년부터 2015년 모두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히 시점이 주목됩니다. 첫 출입은 2013년 10월 29일입니다. 사흘 뒤에도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2달 정도 앞선 시점이죠. 2013년 8월 말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된 의혹의 문건을 작성한 행정처의 또 다른 판사가 청와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현안이 터져나오자 법원의 청와대 방문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때부터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한 다수의 문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시점이 미묘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 2013년뿐만이 아니라 2015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3차례 그리고 2015년에는 2차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모두 6번째 방문일이 되는데 2015년 1월 28일 6번째 청와대를 찾은 시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역 9년 유죄 확정 판결 직후이자 국정원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또 마지막 방문 7월 31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대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두 사람의 독대를 앞두고 임 전 차장과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상고법원에 대한 어떤 논의 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지금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 외에도 다른 자료들까지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공개한 기무사의 67쪽짜리 2급 비밀문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는 국회 무력화를 위한 야당 의원 체포와 구체적 매체 이름까지 적시한 언론 통제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촛불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가 단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우선 누구의 지시로 문서가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전 중장이지만 그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국회 질의답변용으로 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도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은 또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계엄 임무 수행군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대 출동 계획과 계엄령 문건을 대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내 TF팀 실무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 중에 실무팀을 총괄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특별수사단이 집중적으로 볼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요. 여전히 이제 문제될 게 없다. 이 문건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전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도 곧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사령관은 자신이 문건 작성 지시자라고 또 스스로 밝힌 상태입니다. 자신이 최종 지시자다. 하지만 이 문건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또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기무사령관 한 명이 이렇게 이를테면 일탈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공개한 이 67쪽짜리 문건의 경우에는 2급 군사 기밀 이 문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공개된 8쪽짜리 문건은 이 비밀 문서로 지정이 안 된 평문이고요. 따라서 67쪽 문건이 왜 2급 비밀로 분류됐는지 그 배경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기무사가 통상적인 어떤 매뉴얼을 어기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계엄 사령관으로 서열 2위인 이 합창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하려고 검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무사가 당시 장준규 총장 등을 중심으로 이 육사 출신의 계엄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청와대의 육사 출신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또 박흥렬 경무실장 등이 포진해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계 질서를 벗어나서 육사 출신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동안 또 이런 이야기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기무사 계엄령 관련 보도 한 게 이제 보름 전쯤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검토한 문건일 뿐이지 실행까지 하려고 한 문건은 아니다. 이런 반박도 많이 나왔었는데 자, 어제 추가로 공개된 문건으로 이런 반박들, 주장의 근거, 설득력이 좀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폈었죠. 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기 전만 해도 단순히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건에 이 구체적인 무기 동원 계획이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작 혹은 괴담이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주장을 펼지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어제 국회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나오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넉 달 동안이나 이 세부 문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 해서 송 장관에게 책임론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처음 이 문건을 받고도 바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다가 석 달이 지나서야 이 8장의 문건만 또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또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도 약 2주간이나 이 보고를 또 이제 상당 부분 끌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또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게다가 이 67쪽 문건은 이 수사단이 추궁을 시작한 뒤에서야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갈수록 송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를 해볼까요? 또 청와대 설명대로라면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를 대비해서 만든 문건이라면은 이 기각을 확신하고 이 문건을 미리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재판 직전까지도 5대3 혹은 4대4의 기각을 확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인식이나 또 민심과도 괴리감이 좀 컸던 셈인데요. 그러니까 기각을 염두하고 이런 촛불 민심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계엄 계획을 세웠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문건에는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검토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책임 그리고 이 보고 여부가 이 수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희정 기자와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과 둘러싼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벌써 열흘 넘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경북 영천의 신영면은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1994년 이래 가장 더운 36.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가 폭염 일수 기록도 깨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폭염특보는 오늘도 전국에 걸쳐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경보가,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로 무더위 11일째. 기상청은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끝나면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일찍 시작됐다며 기압계 흐름이 느려 뜨거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경남 창녕군에 이어 오늘 경북 영천시 신영면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994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 7월 중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8.3일입니다. 올해는 어제 기준 6.1일로 이달 말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 2, 3위는 물론 최고 기록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폭염과 더불어 높은 오존도 골칫거립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대기 오염 물질이 오존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오존 농도는 지난 16일부터 일부 남부 지역에 걸쳐 나쁨 수준을 보였고 이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일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런 폭염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덥지 않을 것 같은 북유럽에도 폭염 피해가 잇따랐고 캐나다에선 80여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이미 상당수가 숨진 일본에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더위라는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불볕더위로 가장 힘겨워하는 일본은 기후위원회에서 최근 섭씨 40.7도로 관측됐습니다. 9일 이후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30명을 넘었고 병원에 응급 이송된 사람은 만여 명에 이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더위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더위라고 경고했고 각급 학교에선 야외 수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도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로스앤젤레스 시내 최고 기온은 42.4도로 지난해 최고 기록보다 5도 이상 높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는 체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며
불볕더위로 사망한 주민이 89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아 무더위와는 거리가 먼 북유럽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건조하기까지 해 스웨덴에서만 60여 건의 크고 작은 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열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상 5에서 7km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열막을 만들어 뜨거운 공기를 가둬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온난화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더위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코레일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합니다. 2006년에 해고됐으니 12년 만입니다. 어한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승무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치며 미소를 띠던 승무원들이 눈물을 보입니다. 정말 꿈만 같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농성 천막을 걷어내고 직장으로 돌아가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될 거야. 항상 제 남편이든 가족들한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마음의 짐이 덜어졌어요.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280명 중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실질적인 사용자는 코레일이라며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뒤집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후 해고 승무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대법 판결 이후에,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를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정규직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승무원이 아닌 사무영업 6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승무 업무가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그럼 오늘 새벽까지 노사 합의 현장에 있었던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KTX 열차 승무지부의 오미선 전 지부장입니다. 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년 만에 드디어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서 사실 크게 실감은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 지인들이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 새 유니폼을 입고 또 제 손에 사원증이 들려야 실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 실감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오랜 투쟁이었던 만큼 의미가 더 크겠죠. 합의를 끌어낼 때까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난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제가 기억하기 힘들었던 건 고인이 되었던 그 친구가 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했으면 같이 복직하고 또 같이 웃으면서 또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면서 그게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코레일의 제안대로 선복직 후 전환 배치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동안 노조에서 고수해왔던 원칙은 정규직 복직이었지 않습니까? 한 발 좀 양보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좀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KTX 승무직을 직접 고용하라라고 였는데 그것이 사실 철도공사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저희가 길게 또 싸우기에는 많이 지쳤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 안에는 그 사무영업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군인데요. 운수라던가 아니면 영무직, 그다음에 수송 아주 큰 범위 내에서의 직군인데 거기서 먼저 일을 한 다음에 KTX 승무직이 환원되었을 때 저희가 전환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에 부속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긴 싸움이다 보니 노사 양측이 좀 부담이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해고되고서 12년을 싸웠던 승무원들은 모두 복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06년에 290명이 정리 해고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복직을 희망한 승무원에 한해서 희망을 한다라는 판단하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던 180명 전원이 복직 대상자입니다. 네, 180명 모두가 복직 대상이다. 일단 합의는 했지만 어쩌면 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KTX 승무직 자체는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저희는 같이 또 직원으로서 또 투쟁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문제가 이번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거기서 저희는 친구 한 명을 잃었고 그 친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 사람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미선 전 KTX 승무지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포항에 있는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송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한 이른바 짜증 발언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연결식은 모레 열립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분향소를 찾은 송 장관에게 최근 논란이 된 짜증 발언 등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의전이 현재서 짜증을 내요? 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모상직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송 장관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유가족들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애를 잃어봐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송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유가족들이 의전 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마리논 헬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른바 카이 관계자는 배제시키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약속했습니다.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장의 절차는 오늘부터 진행된 가운데 연결식 이후엔 위령탑 건립이 추진됩니다. 연결식은 오는 23일 해병대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인데 교사가 무릎으로 아이 머리를 치고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팔을 뒤로 끌어당기자 아이가 그대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으로 머리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아이를 밀치기도 합니다. 서울 도봉구 한 어린이집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 몸에 상처가 자주 발견되고 팔이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긁힌 상처가 아닌 파인 상처라서 이 상처는 그래서 난 상처 같지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을 고의로 학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팔은 이렇게 잡아도 쉽게 빠져. 어떤 어머니는 빠졌다 그러면 어머니 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경찰은 2달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곧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두천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차에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화곡동에서 11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는 구속됐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후쿠오카를 떠나 인천으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1시간 10분 만에 후쿠오카 공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압박큐가 접히지 않아서 회항했다며 승객 210여 명은 대체 여객기를 타고 밤 9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도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인천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기가 연료 시스템 이상으로 정비에 들어가면서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이 모두 3주 연속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나들이객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를 리터당 1,863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값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1.7원 오른 1,611.6원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014년 12월 기록한 1,620원 이후 가장 비쌉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1리터의 평균 1,696.7원으로 1,7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휴가를 떠난 시민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애랑 가족이랑 해서 지금 춘천으로 휴가를 가고 오려고 하는데 기름값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한 400km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용 경유도 지난주보다 1.8원 오른 1,412.6원으로 역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등유도 942.7원으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국제유가가 오른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어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 라인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측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7일 만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북미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가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으니 싱가포르 회담 동력을 이어가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없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조치 수준이라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견인해내는 데 있어서 단인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톱다운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온 북미 대화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구체적인 액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남북이 단일팀을 이뤄 출전한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에서 장우진, 차유심조가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습니다. 남북이 탁구에서 단일팀을 이뤄 우승한 건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우승 이후 27년 만입니다. 당시 현정아와 북한의 리분희 등이 출전한 단일팀은 9연패를 노리던 중국을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았다는 돈스코이호. 이를 두고 논란이 큽니다. 배를 인양하려는 업체는 150조 가치의 보물선이라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 취재진이 캐나다 탐사 전문가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전문가는 침몰 지점 부근을 6번이나 가봤지만 그만한 유물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돈스코이호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러시아 분들이 와가지고 뭐 항아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뭐 물물교환도 해가 가시고 이렇게 깡깡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만은 그 배가 그냥 서서히 깔았는 것까지 다 보셨다고. 하지만 함선을 인양하겠다고 밝힌 신일그룹에 대해선 경계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18번 있었대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취재진이 신일그룹 측이 고용한 캐나다 탐사팀과 함께 돈스코이호가 있는 해역까지 나갔습니다. 이날은 함선 인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잠수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파도가 높다며 잠수정 투입을 취소했습니다.
좀 노을이 심하다. 저는 바지선을 타고 돈스코이호가 침몰해 있는 곳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저기 저 잠수정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탐사는 중지됐습니다. 그동안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에 150조 원어치의 금괴가 묻혀 있을 거라고 홍보해왔지만 현장 탐사팀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막 부패되고 이래가지고 그 잔해로 건져 올 것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잠수정을 타고 6차례 입수해 돈스코이호 인근 바닥을 탐사했던 캐나다 전문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Yeah, I saw the name on the back of the Donskoy. I haven't seen a gold bar sitting on the bottom. 유물을 발견했는지 묻자 바닥에 오징어만 가득하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Any relic or carp, knife under the sea? Did you see? There's lots of squid on the bottom, and we travel through a layer of squid usually all the time. Lots of squid around the bottom on the Donskoy. 신일그룹 측은 이달 말 열기로 했던 돈스코이호의 유물 전시회를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시 계획 자체가 그 유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것도 JD한테 유물 있나는 거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JTBC 정혜성입니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는 신일그룹은 인양에 드는 돈을 가상화폐로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보물이 실렸다니 솔깃할 수도 있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당시 파산 직전이던 동아건설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을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동아건설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인양이 무산되자 결국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보물 얘기에 솔깃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주목받는 건 최소 수백억 원이 드는 돈스코이호의 실제 인양 여부입니다. 신일그룹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통해 인양 자금을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가격은 120원이지만 오는 9월 국제거래소에 상장하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양을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소프링거나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인 가격이. 현재 업체 측은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원금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유사수신 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보물선 테마주는 최근 급락했지만 업체 측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은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공식 질의를 보냈지만 신일그룹은 추후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호수에선 관광보트가 뒤집혀 17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타고 있던 사람의 절반도 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물에 반쯤 잠긴 보트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속수무책으로 가라앉는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31명이 타고 있었는데 17명이 숨졌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여성은 이번 사고로 가족 11명 중 9명을 잃었습니다. I couldn't see anybody. I couldn't hear anything. I couldn't hear screams. It felt like I was out there on my own. 사고 30분 전 배가 침몰된 테이블록 호수가 있는 브랜슨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에 최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친 직후 오후 7시쯤 보트가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육지와 물 위를 오가는 오리보트는 미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대형 사고를 내 안전성을 지적받았습니다. 1999년 아칸소주에서 침몰해 13명이 사망한 이후 20년 동안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보트에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탑승자들이 조끼를 입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 데니스 텐을 살해한 용의자 2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텐은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훔치던 용의자들과 다투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난폭한 행동에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9일 A씨는 경북 봉화군 춘향면의 오토캠핑장 부근에서 주택 유리창을 파손하고 주민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차로 13km를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 차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북악 팔각정 인근에서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개조 혐의로 11명이 입건되고 안전기준을 어긴 5명에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찰은 9월 말까지 서울 곳곳에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맥도날드에서 샐러드를 먹고 기생충 감염 증세를 보인 환자가 10개 주에서 163명으로 늘었다고 미국 식품의약청이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중부에서 감염 환자 45명이 처음 보고됐고 미주리와 미네소타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맥도날드의 샐러드를 감염 확산의 매개체로 보고 주별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그때 그 통제입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 모습 보니까 앞서도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 통제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월 상황에 맞춰 작성된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 과거 계엄령 때 선포문과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실제 계엄령 사례를 참고한 뒤 작성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 각 언론사에 배치돼서 보도를 통제, 누구를 보내고 또 몇 명이나 보낸다, 뭐 이런 숫자까지 다 정해놨다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거 언론 통제했던 모습하고 상당히 뭐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1980년 계엄령 당시 나온 보도 통제 지침입니다. 해당 서류를 보면 검열 세부 지침까지 세워서 기사를 철저하게 검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기사도 검열 전에는 보도될 수 없었던 건데요. 예.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1980년 5월 작성된 해당 기사는 어느 시인의 광주일기라는 부제로 작성돼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삭제 조치돼서 아예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또 가까스로 보도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문구 하나하나 수정되고 또 대다수가 삭제된 상태로 이 보도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번 기무사 문건은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한다며 이 포털 사이트는 물론 SNS 차단 계획도 세웠다고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안지연 기자와 비하인드 뉴스를 같이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겠군요. 예,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옛말된 쩐의 전쟁입니다. 예, 돈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선관위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 선거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자신이 선거에 이만큼 돈을 썼다 이렇게 공개한 금액인데요. 이 특이한 건 당선자가 꼭 가장 많은 돈을 쓴 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고도 낙선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17개 시도지사의 경우에 11명이 돈을 더 많이 쓰고도 낙선했습니다. 17개 중에 11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서울시장의 경우 이렇게 김문수 당시 후보가 34억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보다는 2억 원 가까이 더 썼지만 이 낙선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든 총 비용을 득표수로 한번 나눠봤더니 박원순 시장은 한 표에 1,229원이, 김문수 후보는 2,918원이 든 셈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산에서는 이 오고돈 시장이 13억 원 썼지만 이 서병수 후보는 14억 원 써서 1억 원 넘게 더 사용했지만 안타깝게 낙선했습니다. 예, 누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느냐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선거 비용 차이가 과히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신기했는데요. 바로 이 선거 비용 제한액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는 건 각
그 후보가 선거 비용으로 이렇게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건데요. 이 선관위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력 후보자들이 이 제한액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선거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쓴 금액이 비슷비슷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이 제한액 안에서 얼마나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느냐가 이 재무담당자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이 보좌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거 비용 제한액에서 예산을 이 최대 97에서 98%까지 맞추는 걸 이 신의 손이라고 꼽고 신의 손이요? 네, 이렇게 예. 한 사람을 선거 때마다 영입 대상 1호로 삼는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는 게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정도까지 쓰면은 보전을 해주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또 이 정도 해준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이 그 선거 제한액만 넘지 않으면은 모두 다 보전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 선관위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이 적정 기준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으면 제한액 안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전을 해주진 않고 있었습니다. 예. 선관위는 2006년 선거부터 그래서 이렇게 잡아낸 금액이 3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선거비 보전은 득표율이 15% 이상이 돼야 전액이 가능하고 10%에서 15% 사이일 경우에는 이 청구액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선거비를 찾으면서 안타까운 사례가 또 하나 있었는데 충북지사 후보로 나온 이 바른미래당의 신용환 후보의 경우에는 이 선거 비용을 11억 5,700만 원을 사용해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썼지만 보시는 것처럼 득표율이 9%대에 그치면서 선거 비용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 선거에서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덥습니다. 서울과 강원 영동, 전남과 경남 등의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가끔 끼겠습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